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항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4년 만에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조사한 기업경기 실사지수 전망치가 102.7로 높아졌습니다. 이 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넘었다는 것은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입니다. 코스피가 메모리 슈퍼사이클과 피지컬 AI 테마에 힘입어 상반기 내 8천에 진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노무라증권이 예상했습니다. 노무라증권은 한국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올해 예상 주가 수익 비율 PER을 12배에서 13배로 그리고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을 2.1배에서 2.2배로 적용해 코스피 목표치 범위를 7,500에서 8,000으로 잡았습니다. 업종별은 HBM 전력기기, 피지컬 AI, 에너지 저장 장치 등 AI 관련 테마와 방산, 바이오, K브랜드 등 콘텐츠의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과 핵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미국의 이란 공습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26일 제네바에서 핵 협상을 재개합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2월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심리지수가 3년 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기조가 강화되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주택자 매물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설지 여전히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풍향계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의 집값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일부 단지에선 매물이 경쟁적으로 쏟아지며 호가가 억 단위로 빠지고 있다는데요.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압박이 시장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급매물이 나오는 지금이 실수요자들에게 매수 기회가 될까요?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석좌 교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주식시장은 급등을 계속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은 분위기가 조금 정체 또는 하락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데 서울 주요 지역에서 매물이 조금 늘면서 상승세가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는데 정말로 급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 권대중 교수님 그렇습니까 지금? 네. 얼마나? 물건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월 대비 물건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전월 대비해서 많이 네, 늘었다. 전년 대비로 따지면 크게 늘은 건 아니고요. 계절적 수요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입주 물량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뭐 양이 많이 나오는 것은 예. 이재명 대통령의 연일 그 부동산에 대한 압박 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그 빅데이터 회사인 아실의 자료를 보면은요. 예. 지난달 1월 23일 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그 중과 연기를 안 하겠다고 딱 선언한 이후에 네. 그 당시에 56,200건 정도의 서울에 입주 물량이 있었습니다. 네. 매매 물량이. 매매. 네, 근데 한 달 후인 지난 23일 날 22일까지의 자료인데 67,700건이니까 한 10,000건 정도, 9,500건 이상 나왔죠? 많이 늘었네요. 네, 그 중에서도 성동구가 50.7% 증가했습니다. 성동구. 1,212건에서 1,827건으로 늘었고요. 예. 성동구를 비롯한 송파구서부터 동작구까지 모두 30%대 이상 네. 증가한 상태입니다. 급매물이 이렇게 30% 이상 늘었다. 네. 근데 이제 증가하면서도 매매는 거의 안 되고 매매는 또, 안 돼요. 네. 그리고 가격 하락도 지금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6평형이 보통 128억 정도 거래된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근데 100억수 한 110억 정도로 많이 빠졌고요. 예.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도 42억에 거래되던 것이 지금 38억까지 뭐 2, 3억, 3, 4억 이렇게 낮춰서 내놓고 있지만 네. 여전히 거래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 호가는 이렇게 많이 낮춰져 있고 매물이 평균 30% 이상 늘었는데 결국은 5월 9일 양도세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제 끝나잖아요. 그에 앞서서 그 혜택을 받으려면 지금 던져야 되는 거죠. 내놓아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게 5월 9일이 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이제 부과를 하는데요. 예. 이게
규제 지역 같은 경우 2주택자들은 기본 세율 6에서 45%에서 예. 20%포인트가 더 붙게 되죠. 그러면 최고 세율이 71.5%가 되고요. 네. 3주택자들은 82.5%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10억 남았는데 한 7억 5천 정도 세금을 내려고 하면 네. 아우 안 되겠다. 그 전에 팔아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지금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물은 서울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 늘어난 것 같고 네. 주로 지역을 보게 되면 강남 3구, 용산구, 한강벨트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매물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양도세가 뭐겠습니까? 양도 차익. 네. 샀던 가격보다 파는 가격이 많이 남은 시세 차익이 큰 아파트들이 부담이 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절세 효과.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또 반대로 보게 되면 노도강이나 금강구나 예. 강서구, 은평구 같은 지역들은 사실 매물이 안 나옵니다. 거의 그쪽에는요? 비슷하고요. 강북구는 오히려 마이너스 0.5%입니다. 매물이 줄었어요? 예. 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집값도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중과세도 크게 두렵지 않은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온도 차이는 극명하게 다르다. 고가 아파트 많이 올랐는 지역들은 지금 매물은 나오고 있다. 하락 매물이 한 5에서 10%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뭐냐면 거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현장에 나가 보니까 뭐 예. 거래는 올스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거래가 안 되냐 그러면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25억 초과 아파트들은 대출이 2억까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대출이 뭐 30억, 40억 아파트 매물이 나오는 지역들은 이제 주로 그런 아파트고 말씀하신 것처럼 압구정 아파트 뭐 100억, 110억이면 네. 사실 대출 2억 받아서 취득세도 못 내는 거고요. 네. 매수자들이 현금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예. 그럼 현금을 가지고 있는 매수자들이 지금까지 집을 사지 않은 무주택자다? 네. 아마 위험 회피 성향들이 좀 많을 것 같고요. 지금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에서 아마 발을 빼고 관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집을 사려는 분들은 매수 가격이 더 떨어지길 바랍니다. 5에서 10%가 아니라 많이 올랐으니까 뭐 15%, 20% 내려가면 내가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이고요. 집주인들은 이 정도면 많이 내렸는데라는 입장이니까 제 생각에는 한 4월 중순까지는 네.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토지거래가구역 그 허가 4월 기간 중순까지는? 때문에 한 3주 네.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그러면 4월 초 중순까지는 이런 치열한 줄다리기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은행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려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1가구 1주택자가 네, 고가 아파트로 이렇게 뭐 50억, 80억 올라가는 사람들이 예. 1가구 1주택자입니다. 그분들은 뭐를 걱정할까요? 이게 보유세하고 보유세가 장기보유 무거워지는 특별공제가 개편되면 세금을 내는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나이가 60대가 넘어서 소득이 없으니까 이참에 팔자. 이렇게 해서 내놓은 사람들이 저한테 문의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종부세가 이제 무거워질 거를 예상을 해서. 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장기보유 줄 것 특별공제. 같고 지자체 선거 끝나면 이 정부가 그 세법을 좀 고칠 거다 이렇게 해서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상하는 거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네. 부동산 심시 그러니까요. 지수가 네.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미래 가치가 별로 없다고 보는 거죠. 예. 네. 뭔가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의도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일단 시장에 좀 먹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 이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사야 될 텐데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아파트 주간 아파트 가격을 보니까 강남구가 전주 대비 0.01% 이 거의 정체 상태던데. 네, 거의 보합이죠.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혹시? 지금 분위기면 아마 4월 초 중반까지는 저는 마이너스 가능성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0.01%면 사실상 멈춘 거고요. 네. 지금 같은 추세라면 강남 3구, 용산구는 하락 전환은 저는 불가피할 것 같은데 예. 생각해 보게 되면 뭐 그동안 2년 동안 한 번도 하락이 없었거든요. 계속 올랐기 때문에 네. 이게 5월 9일 양도세 중과세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고 예. 향후에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도 열어둔다면 뭐 하락 전환은 저는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고 예. 거기에 따른 충격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좀 아쉽다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매물 가격이 내려오게 되면 실제로 거래가 되면서 하락 거래가 돼야 실질적으로 하락 시세가 형성이 되는데 네. 이게 거래가 안 되면 호가만 내려오다가 그냥 멈춰버리게 되면 실제로 이게 하락은 아니거든요. 실거래 가격에 하락 매물이 안 뜨게 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 출구도 좀 만들어줄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무주택자들이
생애 최초라든지 집을 살 때는 대출 한도를 2억이 아니라 한시적으로라도 좀 더 늘려주는 방안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어떻게든 거래가 좀 수반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가격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려면 거래량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의 경우에는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호가 안정 정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보이는데요. 네.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하락 반전된다는 거에 대한 기준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전주 대비 전월 대비는 하락하지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6월에 대통령이 됐거든요. 네. 그 시점부터 또는 2026년도 1월 시점부터 올라간 거에 대해서 따지면 여전히 플러스입니다. 예를 들면 서초구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지금까지 1.47% 올랐습니다. 네. 지난 그 22일 날 1월 16일자 한국부동산원 자료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0.05% 하락했는데요. 네. 만약에 다음 달에 전주 대비 0.01% 마이너스 나면 네. 실제 오른 걸로 따지면 여전히 올라 있는 겁니다, 이게. 음. 그러니까 기준이 전주 대비냐, 전월 대비냐, 전년 대비냐에 따라 다릅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고 마이너스라고 해야 되느냐. 예. 단지 이제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상승폭이 멈췄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마이너스 됐다고 얘기하는 애매하죠. 그러니까 네. 그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집값 안정이라고 할 때 집값 안정의 기준이 뭐냐 이런 또 논란이 이게 될 수 이제 예를 있습니다. 들어 뭘 안정이라고 하느냐? 그렇죠.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게 안정이에요. 안정 아니냐? 그게 아니고 1년 전에 엄청 올랐으면 그 오르기 근데 전까지 그게 만약에 떨어지는 게 예전 안정 가격으로 아니에요? 내려가게 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 파크가 굉장히 큽니다. 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지난해 15억이 됐다면 다시 15억으로 가게 되면 15억 보고 대출을 받은 사람은 다시 상환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죠. 네. 뭐 기업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부가 시장의 안정화라는 것은 가격이 연착륙되길 바라지 경장처럼 빠지길 바라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부동산은 한번 타임라인과 페이먼트라인에서 우상향해서 오르면 이게 10억짜리가 20억 되면 20억을 생각하지 10억을 생각하지 않아요. 예.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승폭이 둔화되고 정체되는 걸 최소한의 안정으로 봅니다. 네, 일단 집값이 떨어질 경우에 아까 대출 문제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정부가 다주택자에서 세금 중과만 하는 게 아니고 대출 회수 가능성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금 금융관계자를 불러서 회의를 할 텐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다주택자의 대출 회수 이거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회수한다면. 일단 대출 회수가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다주택자도 저는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봐요. 섹터별로. 그렇다면 예. 고가 아파트의 다주택자들 네. 한강벨트에 뭐 두 채, 세 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노도강이나 금강구나 수도권 지역에 또 여러 채를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비아파트도 있습니다. 빌라, 오피스텔 시장도 있는데 이 세 개의 섹터를 하나로 묶게 되면 이제 혼선이 생기게 되는 게 예. 지금 또 이제 RTI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RTI. RTI가 뭐냐면 예. 이자 상환 비율인데요. 네. 원리금 우리가 보통 DSR이라고 하잖아요. 네. 개인 대출을 받게 되면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정해지는데 RTI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한도가 정해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대출은 누가 받느냐?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받는데 예.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개인이 예. 대출을 받게 된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만기가 30년, 40년 뭐 이런 대출을 받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런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영향이 없는 거고요. 아, 만기가 사업자 기니까. 대출을 받으신 분들, 주택 사업자들, 예. 그럼 이런 분들은 3년 단위로 이렇게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연장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네. 이게 어떤 주택이냐? 섹터로 보게 되면 집값이 많이 올랐는 한강벨트 아파트들은 사실 이런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낼 수도 없습니다. 공시가격 6억 이하의 뭐 이런 주택들이고 임대 사업자들이요. 그렇죠. 네. 2020년 이후는 신규 등록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부분이냐? 비아파트 시장. 아, 빌라나 그러니까 전세. 그렇죠. 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주택 임대 사업자를 보게 되면 아파트가 4만 4천 호 정도 지금 남아 있고요. 예. 비아파트가 33만 1천 호 정도 예. 남아 있는데 이게 규제하게 되면 어느 섹터? 비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시장이 직격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집값 많이 올라가는 한강벨트 아파트들은 어차피 다주택자들 대부분 전세 끼고 샀습니다. 그래서 예. 대출 회수나 영향은 별로 없는 반면에 음, 월세 받는 분들, 네. 뭐 다세대 주택을 가지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생계형 임대 사업자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임대 사업자만 영향을 받느냐? 네. 원리금 상환을 못 하게 된다. 대출 상환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매 넘어가게 되면 또 세입자들도 세입자들. 또 불안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또 한번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그 하고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듣고 보니까 그런데요. 등록 임대 사업자도 그렇지 않아도 8년간 여러 가지 정부 규제를 잘 지켜왔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인데 이것도 지금 취소나 줄이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고 취소할 것 같아요. 또 이게 대출도 회수하겠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임대 사업자가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건설 임대가 있고 매입 임대가 있습니다. 사가지고 임대하는 것과 지어서 하는 게 네, 지어서 하는 것들은 거의 그 프로젝트 파이낸시라 해서 PF 네. 대출을 받은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일부 상환하고 예. 나머지 월세를 받아서 그 나머지의 그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상환하려면 그 거의 부도가 날 수 있죠. 그런 그리고 분들은. 이제 매입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뭐 한 가구나 두 가구는 장기 모기지로 아마 대출을 받았을 텐데 예. 6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은 대개 한 가구나 두 가구 빌라를 사서 예. 상계형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월세 받아서 그로 사는 거죠. 이런 월세로. 경우는 대출을 많이 안 받을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소형, 중소형 아파트들을 사용하는 또 빌라나 또는 비아파트를 사용하는 사람들 더 나가서 그 오피스텔까지는 청년들이 많이 살고 예. 1인 가족, 2인 가족이 많이 살아요. 네. 정말 그 저소득층 이 그 서민들의 주거 중심에 있는데 어. 이거를 만약에 이제 압박하게 되면 이게 사라져 버려요. 근데 그거를 팔라는 게 지금 다주택자를 팔라고 하면 그분들한테까지 팔라고 하면 그 작은 걸 또 누가 안 사겠습니까? 사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사는 그게 것도? 지금 문제죠. 그래서 사려는 분들이 네. 제일 좋은 거는 그거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되면 네. 살고 있는 세입자가 사주게 되면 제로섬 게임이 돼서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또 대출 규제라든지 토지 거래가 때문에 원활하지 않고요.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돈이 부족해서 비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에 네.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데 그 집을 집주인들이 뭐 대출이 안 나온다라고 네. 해서 판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집을 받아줄 수 있는가? 받아줄 때 대출은 또 얼마까지 나올 것인가? 예. 집주인이 못 버티는 집을 세입자가 받아준다?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근데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1, 2인 가구나 젊은 사람들이 그 집을 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어떤 세 벌어져요? 청약 통장을 사용 못 합니다. 아. 청약 통장의 가점이 네. 무주택 기간이 꼭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주 그저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부양 가족 수인데 부양 가족 수는 괜찮아요. 젊으니까 뭐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무주택 기간이 다 사라져서 청약 가점이었는데 신도시나 신규 부양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네. 그러니까 안 사는 그러니까 거예요. 안 사겠네요. 네. 그러면 다주택자들 압박해서 매물을 내놓는다는 게 지금 매물이 좀 많이 결국에는 그 매도도 안 되면서 나중에 이제 뭐 세금 폭탄 더 나가서는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은 경매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뭐가 뭐냐면 자 이렇게 되죠. 임대 한마디로 빌라 오피스텔 시장이 위축이 되는 거잖아요. 다주택이 되면 불이익이 많아지게 되고 대출도 안 나오니까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건축하시는 분들 예. 이게 팔리지도 않을 텐데 가지고 있는 사람도 팔아야 되는데 예. 안 되면 예. 사업성이 안 나오게 되면 건축이 멈춥니다. 그러면 서울의 입주 물량 부족이 지금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아파트 입주 물량은 어차피 5년, 7년 내에 해결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바라보면 비아파트 공급이라도 6개월, 1년 내에 예. 빨리 공급이 돼야 해야 되는데. 전세 월세 시장이 어느 정도의 물량 감소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데 예. 이 비아파트 시장 공급까지도 끊어져 버린다. 네. 그러면 아파트와 비아파트 모두 다 공급 절벽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서로 맞물려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단순하게 아무래도 그 비아파트 부분 소형은 정부가 좀 유예 기간을 주거나 좀 봐주지 그렇습니다.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뭐 이 방송 나와서도 몇 번 강조를 했지만은 그 97 대책이나 작년도 97 대책이나 올해 129 대책이 어떻게 보면 중장기 대책이거든요. 네. 또 아파트를 공급하는 거고. 그래서 단기 주택 공급 정책이 없다고 제가 네. 계속 네. 얘기를 하면서 단기 주택 공급 정책이 뭐냐고 물어보면 항상 비아파트 부분, 비아파트. 다세대 연립 도시형 상할주택 또 그 오피스텔 얘기했거든요. 이걸 오히려 공급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예. 이거를 압박해서 다 상환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요? 네. 그러면 그 부분과 또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다주택자들을 규제하니까 전월세난을 부추긴다. 전월세난이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 언론 보도를 이재명 대통령이 캡처를 해서 무슨 소리냐. 다주택자가 내놓으면은 누군가가 전월세 세입자가 그 집을 사기 때문에 결국 전월세 수요도 줄어서 전월세난을 부추긴다는 말은 엉터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대통령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요. 이제 사실 뭐 이론적으로 따지게 보면 사실 맞는 말이죠. 뭐 집을 팔게 되면 네, 누군가가 사고 뭐 공급은 줄어드는데
또 무주택자들이 사주니까 사주니까. 무주택자들 수가 줄어드니까 제로섬 게임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네. 우리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 차가 들어갔는데 사고도 안 났는데 막히는 구간이 나옵니다. 병목 네. 구간이라든지 네. 트래픽 잼이 생기는데 아니 이게 왜 막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지나가는데 이유는 있죠. 뭐 터널이 있어서 앞차들이 뭐 속도가 줄어들었다든지 네. 네. 옆에 산불이 나서 구경하다가 늦어질 수도 있는데 아파트 시장도 이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데 대부분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먼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집을 먼저 또 계약을 해야 됩니다. 네. 수요자들이 먼저 움직이게 되고요. 예. 이 집에 들어오는 세입자들은 공실이 생길 수도 있고 제때 안 들어오니까 시차가 발생합니다. 예.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시차가 있고 두 첫 번째 문제는 이제 가구 수 분화가 생기는데 예. 서울의 신혼부부들이 1년에 한 4만 쌍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 4만 쌍 중에 집을 사시는 분들도 있고 전세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규 수요가 유입이 될 때 이게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 네. 가장 문제는 서울은 살기 좋은 도시잖아요. 네. 모든 인프라가 다 있습니다. 똘똘한 지역에 똘똘한 한 채입니다. 그러면 지방, 경기, 인천에서도 서울에 집을 사려고 오는데 토지 거래가기 때문에 입주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여러 전국에서 수요가 몰려들면서 빈집에 들어오게 되고 예. 서울에서 그 다주택자가 살고 있는 집에 나온 세입자는 또 돌아다니면서 다른 집을 구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본다면 제로섬 게임이 안 될 제로섬 가능성이 게임이 아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구멍이 생기겠죠. 지방에 매물이 나온다든지 예. 경기 인천에 매물이 나올 수는 있는데 서울만 바라본다면 이게 전세 공급 문제가 조금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집값도 안정되고 전월세난도 조금 안정될 저는 거라는 게 그- 다주택자 압박의 효과로 보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건 아랫돌 빼서 윗돌을 막는 꼴이에요. 양 총량은 그냥 있잖아요. 예. 예, 주택 공급은 늘려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2024년도 그 작년에 조사했죠. 주택 보급률을 보면은 서울이 93.9%입니다. 예. 이 가구 대비 주택 수를 따지면 당연히 가구가 많고요. 예. 이 93.9% 속에 허수가 있어요. 뭐예요? 구분 거처마다 주택 수에 산정돼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는 한 가구가 살고 네. 다세대도 한 가구가 삽니다. 대지권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다가구라고 해서 1층에 두 가구, 2층에 주인이 살거나 3층에 주인이 살면은 그 사는 사람마다 단독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주택수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서울의 실질주택 공급률이 자가주택 보유율과 점유율이라는 게 있는데 점유율은 내가 내 집에 사는 게 49%, 50%가 안 됩니다. 아, 자기 집에 사는 네, 거는 그런데 내 집에 안 살더라도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사놓은 사람, 아직 안 들어간 사람까지 합치면 60% 정도 됩니다. 네. 이렇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만약에 다가구 주택을 각 구분 거처마다 주택수를 안 따지고 누구나가 내 집을 갖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주택 공급률은 아마 80%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있는 주택 공급 총량은 똑같아요. 네. 공급을 늘리는 쪽이 아니고 있는 거를 자리 배치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 무주택자 주택 갖게 하고 네. 그만큼 그러면 전세 수요자가 줄으냐 네. 그 총량 속에서는 줄겠지만 더 늘어나는 수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우리 김 소장 말씀하신 대로 1년에 4만 가구 이상 그 결혼하게 예. 되면 그들은 전부 다 집을 갖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전세나 월세로 시작하죠. 네. 그러다 청년 가구도 계속 늘어나잖아요. 또 서울로 진입하는 학생들도 있고 네. 또 청년들도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죠. 단지 네. 다주택자가 주택을 갖고 있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팔게 하는 그런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이로 인해서 시장이 안정화되거나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지는 않아요. 매매 시장은 아마 일시적으로 안정화될 수는 있겠지만 이 일시적인 약발이 끝나면 다시 올라갈 거고 왜 자꾸 일시적이라고 얘기하시죠? 혹시 두 분은? 제가 그 6.27 대책이 나올 때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 그런데 3개월 전에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대책도 대출 규제를 그렇게 강력하게 하면은 집을 안 사고 안정화될 거라고 봤는데 3, 4개월도 안 갔거든요. 예. 자, 지금 주택 나온 게 만약에 다 주택을 사면 그다음에 매물 잠기 현상으로 매물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한 거죠. 우리 김용환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가격의 어떤 안정 동향, 매물이 좀 들어와 있는 동향에서 뭐 거래는 많지 않습니다만 가격 안정이 일시적일 거라고 지금 권대중 교수님은 보시는데 김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것도 섹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고가 아파트 시장들, 우리 한강벨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9일이 지나면 집주인들은 사실상 못 팔죠. 82.5% 세율이 나오기 때문에 못 파는데 또 사려는 분들도 이제 아쉽지 않을 겁니다. 좀 기다려보자. 우리 예. 포모 현상은 지금 없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냥 올스톱 네.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 시장은 그냥 동결, 그냥 아, 멈춰버릴 것 5월 같고요. 9일이 지나면. 5월 9일이 지나면 검장 멈춰버릴 것 같고요. 15억 아래 구간들, 중저가 아파트 시장은 전혀 관계없고 뭐 팔 사람들 팔고 또 신혼부부들이나 청년들은 또 사야 되기 때문에 네. 완전히 양분화된 시장으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예. 15억 아래 구간은 예. 거래도 되고 정상적인 시장이고 예. 고가 아파트 시장은 그냥 동결이 돼버리기 때문에 예. 이 동결을 안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동결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는 교수님 말씀처럼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한 불을 껐다면 네. 저는 2차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이 차량? 왜냐하면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사실 팔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노후 준비라든지 연세가 있으신 아까 분들. 1주택자도 지금 판다고 그러면 하니까. 그분들이 양도세 82.5% 때문에 못 판다고 하잖아요. 네. 매물 잠김이 생기게 되면 역설적으로 보유세는 올리되 거래세를 내려줘서 그분들이 합리적으로 팔 수 있도록 그 나오는 매물들을 또 무주택자들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2차 전략도 저는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지금 양도세 유예, 중과유예를 면제하는 기간 이미 오랫동안 예고를 했고 오래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팔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팔 사람은 이제 팔아야 되는데 네. 문제는 5월 9일 이후라는 거죠. 이후. 근데 저 82.5%가 이재명 되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네.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는 세금을 안 건드린다는 걸로 착각하고 들렸었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네. 있죠. 그런데 이번에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하면서 그 더 나가서는 이제 조세도 6.3 선거 이후에 뭐 TF팀을 구성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예. 결국에는 보유세를 만지는 거거든요. 보유세, 네. 종합부동산세, 제가 볼 때는 재산세. 보유세를 좀 많이 강화할 거예요. 재산세하고 공정시장 가격 비율하고 뭐 그 공시가 현실화를 좀 손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들이 지금 좀 내놓습니까? 고가 1주택자들이? 고가 1주택자는 자기가 구입할 때 저가로 샀기 때문에 이제 차익을 보려고 내놓는 것 같고 실제 1가구 1주택 예전부터 갖고 있던 사람들은 아직도 뭐 팔세가 없을 겁니다. 단지 이제 이번에 조세를 손댄다 그러면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강화할지 아니면 뭐 그대로 놔둘지 모르겠는데 강화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예, 누진 과세 때문에 네. 1가구 1주택자라다 하더라도 이게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거주가 40점이고 네. 40%고 또 그 보유가 40%입니다. 네. 그래서 80%까지인데 이걸 축소시킬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러네요. 전세 시장은 어때요? 지금 서울시장 다주택자를 압박하면서 뭐 전세 매물이 서울의 경우에 많다는데 지역별로 조금 다룰 수는 있겠습니다만 매물 동향은 어떻습니까? 일단 전세 시장? 전세는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매물이 많이 부족한 상태고요. 이제 강남 쪽은 그나마 예. 전세 매물이 좀 나오는 이유가 강남은? 뭐 청담 르엘이나 잠실 르엘 같은 신축 입주 물량이 나오는데 나머지 지역들은 일단 매물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전세 가율도 이제 약세인데 전세 가율이 약세라는 게 전세 시장 안정이 아니라 전세 가격 상승분보다 작년에 집값 상승분이 높았기 때문에 전세 가율은 낮게 나오는 거고요. 네. 지금 매물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세 매물 감소 현상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입주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2028년까지 입주 물량이 부족한데 정부의 대출 규제 또 신축 아파트들은 세입자들이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도 막히게 예. 되고 수많은 규제들에 의해서 지금 매물은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매물이 나와서 주택 시장은 일시적으로 좀 안정이 될 수는 있겠으나 전세 시장은 반작용으로 불안해질 수도 있으니 국토교통부나 정부 당국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좀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실수요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뭐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중저가 수요를 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요 고가 주택을 사야 될 시기라고 봐요 자기들은. 근데 사실은 뭐 사면 이제 뭐 세금 낼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죠. 예. 근데 사실은 그 중서민들은 급매물 중심으로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지금은? 경매 시장이 지금 뜨겁거든요. 경매요? 네, 그런 상황이죠. 경매 시장은 정상적인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기 때문에 네. 또 이 경매 시장에서 낙찰을 받으면은 실거 조건도 없습니다. 토지를 허가고 안 받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실수요자라면 자기가 능력되는 범위 내에서 예. 중소민들, 중소형 아파트들은 기회가 되면 그 매물 사도 된다고 봐요. 네. 그러나 예. 제가 제가 좀 권하고 싶은 거는 아마도 이 그 타풍이 지나고 나면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일반 그 공공택지 분양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예. 이제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게 되면은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시장 가격 한 8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이거를 노려보는 게 더 좋죠. 아, 그래요. 네, 네. 조금 기다리면서 네. 공공택지 분양하는 거를 좀 기대해보라 그런 얘기네요. 네, 부동산 시장 최근에 나오는 매물 그리고 시장 동향 투자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석좌 교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기업이 사들인 자기 회사 주식을 의무적으로 태워 없애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서둘러 자사주 소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는 줄줄이 오르고 있는데요. 어떤 업종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수혜를 받게 될지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3차 상법 개정안 오랫동안 투자자들이 기다렸는데 이제 국회 상정이 됐습니다. 이제 통과가 곧 될 텐데요. 네. 3차 상법 개정안 자사주 소각 그에 앞서서 네. 오늘 증시에서 보니까 그동안 상승세를 계속했던 네. 삼성전자는 20만 원, 그쵸. SK하이닉스는 100만 100만 원, 원. 네. 이른바 20만 전자 100만 닉스를 장중에 달성했는데 그럼요. 야, 네. 어떻게 이렇게 오를 수가 있죠? 뭐 어떤 분들은 이게 뭔가 좀 버블이 아닌가, 고평가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네. 주식이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그 기업이 가치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하반기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반도체 붐, 특히 반도체 사이클을 타고 장기 사이클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예. 영업이익률 속도가 지금 주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늘어나는 예, 게.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을 작년 같은 경우 한 40조 원 정도가 이제 찍었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요.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최소 100조 원을 찍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최소 100조. 예, 그렇다 보면은 영업이익률만 해도 지금 사실 150%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작년 4분기 주가가 사실 이제 1월달에 나왔던 게 삼성전자에 한 15만 원, 16만 원대였거든요. 4분기 이제 이 영업 실적까지 나왔던 게 예. 그럼 거기서 영업이익률 150%또 적용한다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주가라는 게 지금 그만큼 여기에 밸류에이션에 맞춰서 움직이게 된다는 건데 예. 지금 보기엔 되게 빨라요, 속도가. 주가가 네.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게 말이 되나? 왜 이러는 거야? 그런데 이게? 사실 영업이익 전망치의 속도는 더 빠릅니다. 네. 그것을 국내 리서치 하우스들이 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 리서치 하우스들이 먼저 제시를 할 정도입니다. 아, 글로벌 라이브.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 뭐 시장에서 보는 것은 목표 주가죠. 예. 올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최소 지금 100조 원으로 지금 본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 삼성전자. 예, 예. 네. 지금 뭐 140조 원까지도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크게는 그리고 2027년도에는 317조 원까지 보면서 전 세계 가장 큰 영업이익률을 엔비디아도 제칠 수 있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2027년에 그런 전망까지 있어요? 네, 지금 모건 스탠리가 또 그렇게 내놨습니다. 아, 모건 스탠리. 그러니까 뭐 지금 국내에서 리서치 하우스들은 네. 따라가지 못해요. 네. 해외 리서치 하우스들이 먼저 지금 제시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해외 기관들 꼭 정확하다고 볼 수 없어요. 국내 기관들이 더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외부에서 보는 것하고 네. 국내에서 보는 게 틀리죠. 왜냐하면 그래요? 글로벌 반도체라는 것은 글로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우리가 봤을 때 그럼 내수용이냐? 네. 그건 아니거든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글로벌 회사들이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그렇다면 그 영업이익률에 맞춰서 만약에 주가가 가야 된다 그러면 올해 한 150%, 15만 원에 150%면 사실 어떻게 보면 40만 원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외국인하고 국내 기관이거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SK 하이닉스도 똑같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유죠. SK에서 작년에 40조 원 영업이익 찍었어요. 2025년도에요. 올해 지금 최소 120조 원 보고 있습니다. 네. 110조 원이면 지금 영업이익이 200% 지금 네. 거의 뭐 200% 이상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이런 속도를 지금 주가가 감당을 못할 정도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투자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에 주가가 이미 많이 평가 이익이 올라 있는 상태니까 뭔가 이 시점에서 조금 차익을 실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서 어느 시점이 좋을까 이걸 뭐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한다는데 지금 투자자들은. 예. 근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좀 계속 그 말씀을 드려요.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때까지 해라. 갖고 계셔라.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때까지. 네. 어. 올해 한 뭐 제가 150, 200%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속도가 만약에 떨어지는 경우에 50%, 30%, 20% 네. 그때까지는 갖고 계셔야죠. 네, 영업이익률 아니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다 그런 얘기네요.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워낙 오늘 주가 상승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의 주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그동안에 많이 얘기가 됐는데 이제 국회 통과가 정말 임박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심사를 할 텐데 우선 자사주 소각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게 담겨 있습니까?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이거든요. 네. 이미 1차가 지난해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7월 22일 그다음에 8월 25일 되게 빨리 했었어요. 1, 2차가요. 근데 3차가 지금 보통 한 6개월 이상 지금 늦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 좀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은 일단 자사주의 성격을 자본으로 명시했다.
아. 네, 자본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산이 아니라 자본이다. 예, 자본이다. 예. 그러면 자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 주주들한테 돌아가야 돼요. 음. 예, 자산이면은 회사 가치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 네. 예, 자본이면은 이제 자사주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고객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본으로 명시를 하고 취득일 이내,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년 이내 소각 원칙. 예. 근데 네. 만약에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들이 있잖아요. 예. 요거 같은 경우는 6개월 유예 기간을 좀 부여하기 때문에 네. 1년까지 합치면 1년 6개월 정도의 안에 이제 소각을 해야 되고요. 네. 이런 소각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실행을 해라. 주총을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자사주를 담보로 앞으로 교환 사채를 발행하는 행위를 제한하고요. 네. 인적 분할 시에는 자사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지배권 남용을 막는 규정도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 법을 위반했을 시에는 이사 개인한테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들한테. 이사들한테죠. 그러네요. 이렇게 지금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자사주는 뭐 바로 이제 매입하자마자 예. 보통 한 달, 2달 내에 다 소각을 해버려요. 그게 관행이에요. 네, 관행이죠. 그러니까 법으로 딱히 돼 있지는 않지만은 소각 의무화가 안 돼 있지만. 예, 예. 거기 같은 거 왜냐하면 다 자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를 샀다는 것은 내가 주주들을 위해서 샀다는 건데 예. 그럼 주주들을 위해서는 이건 소각을 해줘야 그래야 이제 배당이 더 많이 갈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 문제들이 아니라 네. 이제 이 혜택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한 요인들이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걸 이제 법적으로 만들어 갖고 자본시장을 조금 더 클린하게 더 네. 만들겠다 이런 지금 의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외국은 안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보는 관행 때문에 이 정착이 돼 있고 우리는 그걸 자산으로 생각해서 기업이 자산으로 활용하고 또 대주주들이 활용해 왔으니까 아예 그걸 못하게 지금 자본으로 딱 명시정하는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인데 그래서 제게는 여전히 자사주가 필요하다. 자사주를 좀 재량껏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여당에 자꾸 요구를 했는데 그 여당은 이제 수용을 하지 않고 일부 보완책은 조금 허용했다면서요? 어떤 걸 보완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정도면 사실 보완책도 좀 충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가장 큰 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조건에 한해서 네. 회사가 자사주를 보유 처분 계획을 작성한 다음에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보유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아니라 특정한 일이 있다. 뭐 임원들 스탁 옵션을 줘야 된다. 예. 그렇다면 미리 또 자사주를 사야 되잖아요, 주식을. 네. 그런 경우에 한해서 또는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기업들이 있어요. 국내에서는 통신이라든지 항공회사들. 예. 이제 3년 이내에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다. 3년 이내 여기는 기간. 여기는 좀 기간을 좀 더 준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전기 통신 사업부에 따라서 외국인의 합산 지분율이 49%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이요. 예. 네. 근데 만약에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은 이 49%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외국인 지분율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3년 정도 더 유예 기한을 줄 수 있다. 아.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아주 다 틀어 막은 건 아니고 예. 일부 좀 약간 숨통은 좀 틀어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자사주를 갖고 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장난치는 거죠. 장난을 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분도 없는데 네. 자사주를 갖고 지배구조를 근간을 뒤흔들어 갖고 나머지 주주들한테 피해를 준다든가 아니면 회사의 어떤 밸류에이션 자체가 주식시장에서 엉망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자사주라는 게 이제 의결권이 없는데 말씀하신 것은 대주주들이 이걸 이제 누구한테 팔거나 또는 뭐 바꾸거나 하는 과정에서 의결권이 살아나니까 근데 그런 걸 하지 말라는데 그렇다 보면 M&A라든지 또는 이제 경영권 분쟁이 벌어질 때는 그동안 자사주를 조금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걸 거의 못 하게 되니까 상당히 조금 대주주로서는 조금 자기들 기준으로 곤혹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사실 대주주분들이 힘드신 거죠. 그런데 대주주분들도 자기 지분이 안정적으로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주주분들도 사실 그동안 너무 타이트하게 자기 지분 조금 갖고 회사 전체를 움직이려고 했을 경우죠. 네. 이럴 경우가 사실 지배구조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불공정하게 돼 있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앞으로 예. M&A라든지 아니면 적대적인 M&A, 경영권 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경영권 분쟁에 휘말릴 때 보면 항상 보면은 형제간에 휘말려요. M&A 같은 경우 보면은 자기 지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회사를 계속 악의적으로 운용했을 경우에 사실 그럴 경우에 이제 소버린 펀드 같은 것들이 막 다 들어오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뭐 지금 나온 게 겁니다. 예.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경영권을 방어하고 M&A를 방어하는 것은 사실 경영권 방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이즌 필이라든지 포이즌 필. 예, 황금 낙하산이라든지 예. 뭐 황금주 발행한다든지 초다수결 조항이라든지 이런 조항들 외국 같은 경우 있어요.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 상법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도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정부가. 예, 그래서 지금 그냥 무조건 지금 대주주분들이 이것을 안 된다라고 지금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무조건 반기를 못 드는 이유가 나머지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채용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정부 입장은 다른 것보다 안정적으로 일단 니네가 자신의 지분을 확보해서 경영권을 방어를 해라. 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과정에서 네. 뭐 가장 큰 것은 일단은 뭐 투자가반들이 봤을 때는 금융시장 자체가 일단 클린해질 수 있는 정상화된다 뭐 이런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을 내가 골라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을 이제 유도해 주는 거죠. 네. 기업들로서는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이 통과되면 말씀하신 또는 경영권 방어 장치의 주요 수단이 하나 없어지니까 아까 다른 문제 황금주라든지 포이즌 필 같은 경우에도 조금 허용이 되기를 바랄 텐데 그게 과연 재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지는 조금 모르겠네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그쵸? 있겠고요. 상당히 재계는 좀 걱정을 하고 있던데. 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때문에 이게 주가 상승 기대감이 그동안 쭉 올라왔는데 이미 뭐 많이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실제 통과되면 한 번 더 상승 엔진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재밌는 게 자사주 관련돼 있는 수혜주 안에서도 지금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주에서도 네. 어떻게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사주 비중이 높은 업종을 예. 뭐 가장 큰 데가 일단 지주사들이 가장 높아요. 지주회사들. 지주사들은 이제 자사주를 갖고 있을 밖에 없죠, 사실은요. 예. 그렇죠? 두 번째가 이제 금융업종. 특히 이제 신영증권, 뭐 미래세증권, 증권사, 은행주, 보험사 이런 금융사들이 예. 자사주 비중이 좀 높습니다. 아, 왜냐하면 여기는 사실 대주주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주주가 이제 조금 더 많이 자사주를 갖고 회사를 지배하려는 의도가 좀 강했죠. 예. 네. 세 번째가 이제 제조사들이 있습니다. 제조? 예, 네. 두산이라든지 영풍, 신세계, 셀트리온 같은 어떤 유통회사들 같은 경우들이 좀 많아요. 예. 유통회사들은 대부분 보시면 사실 패밀리 기업들을 좀 출발을 했기 때문에 자사주를 갖고 있는 케이스가 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장을 딱 보시면은 예. 은행주하고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다른 호재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사주 그것뿐만 아니라 예. 1차 상법 개정, 2차 상적 개정을 통해서 배당주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배당 확대. 그렇죠. 네. 또 은행주 같은 경우는 요즘 금리가 계속 동결되면서 이제 그 님이죠. 넷 인터레스트 마진도 좀 커지는 그런 수혜도 있었고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권 시장이 증시가 워낙 좋으니까. 증시가 좋으니까 여기서 영업이익도 막 나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들은 사실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 선 반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러한 상법 개정, 특히 이제 이러한 지배구조 개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PBR을 많이 보거든요. 순자산 비율, 주가 순자산 비율이요? 비율을 네. 보는데 이미 이제 예를 든다면은 예.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미 PBR이 한 1.5배까지 올라와 있어요. 은행주 얘들 PBR 1도 안 돼가지고 굉장히 낮았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갔군요. 딱 1년 전만 해도 예. 0.7배 이 정도 수준인데 지금 1.5배까지 이미 PBR이 올라갔어요, 은행주는. 그다음에 더 재밌는 것은 미래세증권을 보면은 PBR이 지금 3.2배까지 올라가 있어요. PBR의 미래세증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PBR이 전반 평균적으로 한 4.5에서 5배 정도가 나오는데 거의 뭐 접근했네요. 그러니까 증권주하고 은행주들은 많이 올라 있어요.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성장 모멘텀이 없었어요. 근데 왜 이거는 갑자기 오르고 그랬어요? 오늘은 좀 떨어지는 것 같던데 왜 그랬어요? 이거? 특히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생명, 롯데, 손보라든지 DB손해보험, 흥국화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PBR이 0.5배가 안 됩니다. 아직도. 여기는 다른 성장 모멘텀이 없었어요. 무슨 실적이 좋아지는 거 없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1차 상법 개정, 2차 상법 개정 딱 나왔을 때 잠깐 반짝했다가 한 6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3차 개정에서 하나의 모멘텀을 얻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됐는데 오늘 또 이제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좀 몰라갖고 지금 스탠바이 중이고 뭐 또 증권사라든지 지금 화재 쪽에서 좀 문제 생긴 것들이 지금 나와갖고 오늘 좀 밀렸는데 요건 뭐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저는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지주사 중에서도 뭐 두산이라든지 이런 큰 재벌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이미 PBR 같은 걸 다 통해서 올라왔는데 유통업들이에요.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뭐 신세계, 이마트
AP라든지 LG 생활건강 이런 회사들은 예. 여태까지 사실은 이런 PBR 적용을 많이 못 받았어요. 네.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그 수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소각하려고 하는 계획도 별로 없었군요. 없었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 이러한 지주사 중에서 유통업 쪽, 유통업 쪽 회사들도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요거에 또 반영을 받아서 지금 많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본다라고 그러면은 예. 그냥 자사주라는 게 그냥 무조건 PBR 낮은 회사들을 사는 게 아니라 동시에 지금 안에서 선순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회사별로 얼만큼 지금 PBR이 적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사주에 대한 영향력이 얼만큼 있는지, 그다음에 이 회사가 자사주를 빼도 사실 뭐 큰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평가를 해갖고 지금 투자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주요 업종이 이제 자사주가 많아서 소각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실제 실적 뒷받침 없는 상태로만 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은 일회성 이벤트로 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잘 가려야 되겠는데 네. 투자자들이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가려야 되는지. 상법 개정 이번 3차 상법 개정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자사주 소각이라는 하나의 이벤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벤트 하나에 맞췄을 경우에는 주가의 움직임이 그것만 갖고 끝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아까도 계속 1차, 2차, 3차 계속 상법 그렇죠. 개정을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런 상법 개정을 통해서 뭐냐면은 지배 구조를 계속 개선해 주는 거죠. 예. 그다음에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용이 되고 투자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죠. 네. 이랬을 경우에 가장 큰 게 어디냐면은 예. 사실 재벌이라든지 대형주들은 사실 제가 보기엔 큰 부담은 없어요. 이런 부분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속 코스닥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코스닥 같은 게 지금 1,800개 종목인데 사실 반 정도 900개 종목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근데 절반이나요?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미 금감원에서 올해만 해도 150개에서 200개를 퇴출하겠다고 할 정도로 지금 나왔거든요. 지금 다급하게. 예. 그렇다고 보면은 이러한 상법 개정 1차, 2차, 3차 특히 자사주 소각까지 다 합쳐갖고 전반적으로 뭐 좋은 회사는 계속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동안 문제가 있던 회사들이 좀 클린화 된다던가 예. 아니면 퇴출돼 갖고 시장 자체를 예. 좀 깔끔하게 만들어준다든가 예. 이런 부분들로 사실 시장을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갖고 지수를 끌어올린다 이런 부분보다는 지수의 안정적 특히 증권 시장을 안정화해야 되는 이 밸류에이션을 떠받쳐주는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요.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시가 오랜 동안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 부동산은 확실한 투자 대상이었죠. 좋은 동네 똘똘한 한 채는 지금의 삼성전자 주식 같은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다주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동시에 갖는 대박 투자였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세금이 무거워지고 대출은 끊길 위기입니다. 말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주식과 달리 한정돼 있고 생산적 자금도 아닌 걸 감안하면 규제 방향은 맞습니다. 과도하게 조이면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엔 대비합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